한설이의 삶은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았다. 새벽 인력 시장의 찬 공기, 편의점의 인공적인 불빛, 고깃집의 자욱한 연기, 그리고 늦은 밤 대리운전 핸들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흐릿한 넌사인까지. 그녀의 22해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동생 설준을 위한 책임감으로 촘촘히 짜여 있었다. 잠은 사치였고 꿈은 등록금 고지서 아래에 구겨놓은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부서진 세상의 파편 위에서도 꿋꿋이 발을 딛고 서는 들꽃처럼 그녀는 끈질기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법인가. 단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그 끈질겼던 삶의 궤도를 송두리째 비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 그날도 설이는 여느 때와 같이 고된 하루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VVIP를 위한 호텔 연회장 케이터링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높았지만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극심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와인과 음식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마지막 정리를 끝낸 그녀는 탈의실로 향하던 중 지름길이라 생각한 직원 전용 통로로 발을 들였다. 익숙지 않은 복도는 예상보다 길었고 그녀를 이끈 곳은 탈의실이 아닌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지하 주차장의 깊숙한 구석이었다. 그곳에는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그림자 속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린 채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설희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이게 자네가 내놓은 최선인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고가 서리발처럼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 떨리는 목소리는 변명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흩날리는 종이들. 설이는 숨을 죽였다. 저 남자는 위험했다. 맹수의 눈빛, 얼음장 같은 분위기. 바로 유진그룹의 최연소 CEO 강태민이었다. 재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 설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뒷걸음질 치던 찰나였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를 밟으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강태민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가 숨은 기둥으로 향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설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자반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올라 지상으로 빠져나왔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낯선 호텔 뒷골목, 빗물에 번지는 도시에 불빛이 어지러웠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파올 때쯤 그녀는 넓은 도로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끔찍한 감각. 부서지는 뼈의 고통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동생 설준의 얼굴이었다. 설준아.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잠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설이의 코끝을 스친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섞인 낯선 나무 향이었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한 통증으로 울렸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병원이 아닌 낯선 방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비에 젖은 고요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최소한의 가구만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최고급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비좁은 옥탑방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누구지? 마지막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설희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머릿속이 새하얀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름, 나이, 가족,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그 어떤 기억의 파편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지하 주차장에서 보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소유자 강태민이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아래에서 설희는 자신이 한 마리 실험용 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를 그는 무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설희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태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계획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설희의 텅 빈 세상에 던져진 첫 번째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독한 거짓이었다. 일어났군,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수연? 그는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일까? 설희의 얼굴에 떠오른 의문을 읽은 듯 태민은 말을 이었다. 기억나지 않는 건가? 난 강태민이야. 내 약혼자. 약혼자. 그 단어는 설희의 머릿속에서 아무런 울림도 만들지 못했다. 그저 낯선 소음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사고가 있었어.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군. 의사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거라고 했어.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 대신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는 것을 기억을 잃은 설희는 알지 못했다. 태민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여자, 한설희, 호텔 케이터링 아르바이트생. 그녀가 모든 것을 봤다. 차승혁 부사장과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았다. 사고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기억 상실은 그에게 새로운 카드를 쥐어주었다.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고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꺼냈다. 1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길에 올라 종적을 감춘 자신의 진짜 약혼녀. 아무도 그녀의 현재 행방을 몰랐기에 한설희를 이수연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위험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파티장을 배경으로 자신과 꼭 닮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더 화려하고 도도해 보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다. 우리 사진이야. 작년 내 생일 파티 때.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설희는 사진 속의 낯선 여자와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정말 저게 나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아무런 기억도 없는 그녀에게는 그의 말을 부정할 근거 또한 없었다. 남자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 정연했고 그의 존재감은 의심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면 돼. 그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는 손을 뻗어 설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 손길의 설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낯선 남자의 다정한 위로.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남자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라고 말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너는 이수연이야. 얼마 후 태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방 안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겁에 질린 눈, 불안하게 떨리는 입술. 텅 빈 눈동자는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이 얼굴이 정말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것일까?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약혼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거짓말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겨지는 공포보다 조작된 신분이라도 갖는 편이 덜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설이의 시간은 멈췄고 이수연의 시간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거짓 위에서 이수연으로서의 첫 아침은 낯선 부유함의 무게와 함께 시작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아치형의 높은 천장이었고 몸을 감싼 시트는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어젯밤의 혼란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잠시 후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자가 조용히 들어와 그녀를 수연 아가씨라 부르며 아침 준비를 돕겠다고 했다. 설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온 몸의 기억이 머리의 기억보다 먼저 반응한 탓이었다. 그 모습에 여자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그녀는 곧 기억 상실 때문일 거라 여기며 조용히 물러났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은 설희를 또 한 번 압도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들이 박물관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설희는 그 화려함 속에서 이질감과 위축감을 느꼈다. 마치 남의 옷을 억지로 입은 연극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수많은 옷들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식이 거의 없는 아이보리색 니트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골라 입었다. 활동하기 편하다는 것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었다. 이수연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의 설희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갑옷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식탁에 오직 두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강태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설희가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늘한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가운 그의 존재감에 설희는 저절로 몸을 움츠렸다. 몸은 좀 어떤가? 그가 처음 건넨 말은 안부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괜찮아요. 설희가 작게 대답했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는 안정이 최우선이야. 당분간 외출은 삼가도록 해. 필요한 게 있으면 박비서나 집사에게 말하고 낯선 사람과는 함부로 접촉하지 말고.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통제였다. 그는 그녀를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금빛 세장 안에 가두려는 것이었다. 제 가족이나 친구는요? 설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될 유일한 끈이었다. 태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부모님은 해외에 계신다. 네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 연락드릴 생각이야. 친구들은 네가 사고 이후로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해서 일단 기다리라고 말해뒀다. 그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지만 설희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듣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이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단정한 차림의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와 태민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대표님, 출근 준비되었습니다. 강태민의 비서 박진우였다. 태민은 그에게 서리를 소개했다. 박 비서, 이쪽은 이수연 씨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 필요한 것들 잘 챙겨드리도록. 박진우는 서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진짜 이수연을 알고 있었다. 아나무인의 화려함을 사랑하고 제멋대로였던 여자.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 달랐다. 조심스러운 말투,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그가 무심코 본 그녀의 손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굳은 살의 흔적이 있었다. 재벌가의 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흔적이었다. 박진우는 혼란스러웠지만 강태민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군을 믿었다. 다만 이제부터 저 여자를 예의주시해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태민이 출근하고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서리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녀의 생리에 맞지 않았다. 값비싼 소파에 앉아 시간을 죽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결국 그녀는 저택 안을 할 일 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넓고 깨끗한 주방에 도착했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야채를 다듬는 한 직원을 도왔다. 제가 할게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주방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아가씨가, 그것도 기억을 잃었다는 약혼녀가 부엌일을 돕다니. 그들은 당황했지만 서리의 손놀림은 어설프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익숙하고 능숙했다. 오후에는 정원으로 나갔다. 전문 정원사가 관리하는 완벽한 정원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시든 허브 화분이 눈에 띄었다. 서리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흙을 털어내고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 모든 이상 행동은 곧바로 집사를 통해 박진우 비서에게 그리고 강태민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태민의 반응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짜증이 났지만 이내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가 알던 이수연은 흙 같은 건 벌레보다 더 싫어하는 여자였다.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태민은 거실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한설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낮 동안의 부산함에 지친 탓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경계심 없이 잠든 얼굴은 낯설 만큼 평온해 보였다. 조용히 다가간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꿋꿋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진짜 이수연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맑고 단단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다 순간 멈칫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는 스스로의 행동에 당황하며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일레오나,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리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여긴 내 방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질책하듯 차가웠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서리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민은 그녀의 행동을 추궁했다. 오늘 주방이랑 정원에서 뭘 한 거지? 그냥 가만히 있기가 답답해서요. 그리고 화분이 시들어 있길래.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꾸밈 없는 대답에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그냥이라는 이유는 그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어 자신을 흔들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의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들려왔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에 대한 보도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서리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통증이 관통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낯선 소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얼굴. 누나라고 부르는 듯한 입 모양. 아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태민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 어깨를 붙잡았다.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리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텅 빈 기억의 심연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밤들은 서늘하고 깊었다. 그 고요함 속으로 과거의 망령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서리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선명한 영상이 아닌 혼란스러운 감각의 파편들이었다. 자욱한 숯불구이 냄새, 시끄러운 시장 사람들의 외침,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달리는 자신의 가쁜 숨소리. 설준아, 한설준. 꿈속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면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숨 막힐 듯 고요하고 값비싼 실크 이불의 감촉이었다. 꿈속의 절박함과 현실의 평온함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그녀의 혼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낮 동안에도 그림자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집사의 허락을 구해 주방에서 끓여 먹은 인스턴트 라면의 맛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련한 위로를 주었다. 정원 담벼락 너머로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조급함이 느껴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이런 기시감이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지끈거리는 두통이 동반되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의 삶이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태민이 만들어준 안정된 세계에 안주하기에는 그녀의 본능이 너무나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의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는 다른 종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부회장 차승혁의 사무실. 그는 강태민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차가운 야심과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며칠 전 강태민 때문에 무산된 거래를 생각하며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정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강태민이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를 집에 들였는데 그녀가 바로 1년 전 사라졌던 그의 약혼녀 이수연이라는 것이었다. 차승혁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수연이 돌아왔다고, 하필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날 밤 이후에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그는 강태민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연극을 벌이고 있다고 의심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이수연이 아니라 그날 밤 주차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터였다. 그 여자, 뒤를 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샅샅이 알아내. 그리고 강태민의 저택 24시간 감시하도록 해. 그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위험의 싹은 잘라내야 했다. 아주 깨끗하게. 서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는 자신이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영리하게 움직여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강태민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너무 심심해서 혹시 태블릿 PC 같은 거 써도 될까요? 예전에 제가 뭘 좋아했는지 쇼핑 사이트라도 둘러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표정에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다. 이수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기 전 박비서를 시켜 완벽한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리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강태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말로 명품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거나 인테리어 잡지를 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검색창에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기억상실, 실종자 신고, 그리고 꿈속에서 들었던 이름, 설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지만 자신과 연결되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의 밤샘 검색은 소득 없이 그녀를 지치게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민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다. 서재에서 검색에 몰두하던 서리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을 놀려 검색창을 닫고 미리 열어두었던 명품 시계 브랜드 홈페이지로 화면을 전환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선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뭐 하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눈은 의심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냥 시계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걸 좋아했는지 궁금해서요. 서리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감추며 태연한 척 대답했다. 태민은 그녀의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서리는 거의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이어지는 동안 저택 밖에서는 차승혁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정원사나 택배기사로 위장해 저택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원에서 산책하는 서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그들이 알던 이수연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차승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대담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저택 내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녀와 직접 접촉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강태민의 충성스러운 눈, 박진우 비서에게 포착되고 있었다. 대표님, 부회장님 쪽 사람들이 저택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가씨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에 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저택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서리를 둘러싼 세장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날 밤도 서리는 희망 없는 검색을 이어가고 있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들을 닥치는 대로 조합해보던 중이었다. 노량진, 옥탑방, 실종 여대생, 한설준. 그때 아주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누나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다. 작성자의 아이디는 준이03 애진료. 떨리는 손으로 게시물을 클릭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몇 주 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누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해상도가 낮아 흐릿했지만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한설이, 나이 22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태블릿 화면에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경악으로 얼어붙은 얼굴을 비췄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희미한 망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설이라는 선명한 이름을 가지고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한설이, 그 세 글자는 텅 비어있던 그녀의 세계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한설희.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혀 위에서 겉돌던 것과 달리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을 만들어냈다. 한설준, 아마도 내 동생일 그 아이.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 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남자, 강태민. 그는 나를 속였다.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던 그의 눈빛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기만이 숨어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설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약혼녀 이수연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순종적인 눈빛 뒤에는 탈출을 꿈꾸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차승혁이라는 외부의 위협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저택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차량들, 해킹 시도, 정체불명의 드론. 차승혁이 턱 밑까지 추격해왔음을 직감한 그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전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설희의 모든 동선은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었고 그녀의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그녀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가두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설희는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구조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배달 차량이 드나드는 패턴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녁 식사 도중 그녀는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척 연기했다. 놀란 태민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당황스러움과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그녀의 약혼자처럼 보였다. 설희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속삭였다. 태민은 그녀를 자신이 소유한 병원의 VVIP 병실로 데려갔다. 설희에게는 모든 것이 탈출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 병원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한 그들의 위험한 진실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유일한 관객은 박진우 비서였다. 그는 한설이가 이수연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소한 습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주근인 강태민이 전례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박진우는 태민의 책상 위에 놓인 그가 사고 직후 지시했다가 잊어버린 한설이 신원조회 파일을 보았다. 태민은 아직 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박진우는 고민에 빠졌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결국 그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주군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작은 길을 열어주는 선택.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태민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무심한 척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표님, 오늘 밤 동쪽 담장 쪽 CCTV에 정기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정부터 약 1시간가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시간대 경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는 태민에게 보고했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설희를 향했다. 설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설희는 저택의 세탁실에서 몰래 빼돌린 직원의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연습한 대로 움직였다. 어두운 복도를 그림자처럼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자신을 낯선 세상으로 내던졌던 그날 밤처럼. 그녀는 박 비서가 말한 동쪽 담장을 향해 달렸다. CCTV에 붉은 불빛이 꺼진 것을 확인한 그녀는 담장 아래에 놓인 정원용 사다리를 밟고 올라섰다. 밖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거친 나뭇가지에 팔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자유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몇 푼의 비상금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인터넷 게시물에서 보았던 노량진이었다. 몇 주 만에 마주한 서울의 밤 풍경은 생경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리웠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이수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한설희였다. 버스는 그녀를 낯설고 낡은 동네에 내려주었다. 가파른 언덕길, 다닥다닥 붙은 낡은 빌라들. 강태민의 저택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풍경이었지만 설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게시물에 적혀있던 주소지 앞에 섰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 옥탑방이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마침내 낡고 푸른색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 다다랐다. 문틈으로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설준, 내 동생이 저 안에 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문을 향해 뻗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저 문 너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 앞에는 앳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교복 차림의 소년이 서 있었다. 설희는 숨을 멈췄다. 꿈속에서 그리고 짧은 기억의 섬광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소년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듯 쳐다보다가 이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다. 누나? 진짜 누나야? 그 한마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그 목소리가 설희의 텅 빈 마음에 파고드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설준아. 그녀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다음 순간 설준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쏟아지는 동생의 질문에 설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꽉 끌어안은 동생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좁고 허름하지만 온기가 가득한 옥탑방.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책상 위에 놓인 책들.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아득하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웠다. 설희는 동생이 건네주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낡은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건장한 체격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오직 설희만을 향해 있었다. 차승혁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녀의 탈출을 보고받고 즉시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누나 피해. 설준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설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설준의 몸이 뒤로 넘어지며
낡은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을 흘리며 쓰러지는 동생. 그 모습을 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버린 듯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호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서류 가방을 던지던 강태민의 얼음 같은 얼굴,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던 자신의 모습, 눈앞을 덮치던 헤드라이트 불빛과 뼈가 부서지는 고통, 그리고 낯선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수연이라 부르던 강태민의 거짓말까지. 잃어버렸던 22년의 삶이 지난 몇 주간의 기만이 지독한 통증과 함께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아!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통째로 도둑맞았던 한 인간의 절규였다. 괴한들이 그녀의 비명에 잠시 당황한 사이 또 다른 무리가 옥탑방으로 들이닥쳤다. 앞장선 사람은 박진우 비서였다.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강태민이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좁은 옥탑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짧고 격렬한 싸움 끝에 차승혁의 부하들은 제압되었다. 잠시 후 모든 소란이 멎고 강태민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설준과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설희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을. 설희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설희는 경련하듯 몸을 떨었다. 태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알고 있었지.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날 속였어. 날 당신 약혼녀 대용품으로 만들고 인형처럼 옆에 뒀어. 대체 왜? 그녀의 절규의 태민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놈들은 당신이 그날 밤에 목격자라는 걸 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해치려 했을 거야. 당신을 내 옆에 두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의 필사적인 해명은 그러나 배신감으로 불타는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보호? 웃기지 마. 그건 보호가 아니야. 감금이었지. 당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지워버린 거잖아.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였다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까. 결국 태민은 상처받은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박 비서가 남긴 구급 상자로 설준의 상처를 치료하며 설희는 며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동생을 챙기고 좁은 옥탑방을 청소하고 밀린 아르바이트 월급을 걱정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거친 수건의 감촉은 부드럽던 실크 가운을 떠올리게 했고 라면의 맛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생각나게 했다. 무엇보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차승혁이라는 괴물과 강태민이라는 거짓말쟁이의 그림자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여대생 한설희가 아니었다. 며칠 후 설희는 옥탑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유진그룹의 마천루가 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도망치거나 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차승혁은 그녀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태민.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말한 위험이 사실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의 삶과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그녀가 직접 싸워야 할 때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도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한설이는 변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동생 설준의 안전부터 확보했다. 시골에 계신 먼 친척 댁에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라는 핑계를 대고 동생을 떠나보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는 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그녀는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그리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홀로 남은 옥탑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저택에서 보냈던 몇 주간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이수연의 삶을 살며 무심코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강태민의 통화 내용,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 그가 늦은 밤까지 들여다보던 태블릿 PC 화면까지.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던 중 번개처럼 한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바이오젠.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강태민이 바닥에 내던졌던 서류 봉투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로고였다. 차승혁과 강태민 사이의 모든 갈등의 시작점. 설희는 그것이 방역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 근처가 아닌 여러 곳의 공공도서관을 옮겨다니며 바이오젠에 대한 정보를 긁어모았다. 바이오젠은 유망한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 회사로 현재 유진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이었다. 그리고 그 인수를 가장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물이 바로 부회장 차승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M&A 절차처럼 보였다. 하지만 설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 제약업계의 익명 게시판까지 뒤지자 흉흉한 소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 조작 의혹,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시험 참가자들에 대한 은폐 정황. 모든 화살표가 차승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며 어두운 뒷거래를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세상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설희가 떠난 저택은 텅 빈 성처럼 차갑기만 했다. 그는 후회와 자책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그녀 앞에 다시 나설 용기는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멀리서 그녀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박비서를 통해 설희의 모든 행적을 보고받았다. 도서관에서 바이오젠 관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오젠에 근무했던 연구원들의 리스트를 뽑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을수록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무모한 그녀의 행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그 용기와 집요함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 이 싸움의 플레이어가 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민은 그녀가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희가 접촉하려던 한 연구원의 집 주변에 차승혁의 부하들이 잠복해 있는 것을 파악하자 그는 자신의 팀을 보내 흔적도 없이 그들을 정리했다. 덕분에 설희는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연구원과 만날 수 있었다. 그녀가 밤늦게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되자 다음 날 그 골목길에는 구청의 긴급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환한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설희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저 자신의 운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수소문 끝에 설희는 양심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바이오젠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김 박사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김 박사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차승혁이 어떤 인간인지, 그에게 밉보이면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설희는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사고와 기억 상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진실에 대해. 박사님,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와서 무서운 건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덮어버린다면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두려움에 떨던 김 박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차 부회장이 조작하기 전에 진짜 임상시험 결과 파일입니다. 제 옛 사무실 서버에 암호화해서 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서버에 접근하느냐였다. 김 박사의 사무실이 있던 연구소는 유진그룹의 자회사로 보안이 철통 같았다. 그들의 잠입 계획을 보고받은 강태민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를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도와야 하는가. 그녀를 막는 것은 또다시 그녀를 새장에 가두는 짓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의 용기와 능력을. 그는 박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날 밤 그 건물 서버실 보안 시스템에 30분간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하도록 해 작전 당일 밤 설희와 김 박사는 연구소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 경비원의 순찰 동선이 미묘하게 엇갈렸고 서버실로 향하는 복도의 CCTV는 먹통이 되어 있었다. 설희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김 박사의 도움으로 서버에 접속해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을 USB에 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태민이 그들의 성공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온 설희는 작은 USB를 손에 꼭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녀의 방역을 시작할 무기였다. 그녀는 창밖의 유진그룹 타워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 건물이 두려움이나 분노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가 정복해야 할 전쟁터였다. 희생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손안의 작은 USB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한설희는 이것을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밤새 고민했다. 언론에 흘리는 것은 차승혁이 그의 권력으로 막아버릴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하고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무대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리고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차승혁을 끝장낼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바이오젠 인수 관련 긴급 이사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이에요. 방해하지 말아줘요.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희는 그가 자신을 말리거나 위험하다며 반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방해하지 않겠소. 대신 당신이 그 무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지. 그 목소리에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무게감과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동맹이 되었다. 증오와 배신을 넘어 공동의 적을 향한 하나의 칼끝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든 차승혁의 방역은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강태민과 한설이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사회가 다가올수록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그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한설이의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그녀의 동생 한설준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결전을 앞두고 옷을 갈아입던 설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자 그토록 증오하던 차승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설희 씨, 이사회가 많이 기대되나? 유감이지만 오늘은 참석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다. 낡은 창고 안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동생 설준의 모습이었다. 동생이 아주 예의가 바르더군. 누나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 차승혁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지금 당장 그 USB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폐공장으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품는 순간 내 동생은 이 세상에 없을 줄 알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방역의 계획이 동생의 목숨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설희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녀의 말을 그는 끝까지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절규와 공포가 수화기를 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혼자 가지 마.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려. 내가 갈 테니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거야.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원망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었다. 즉시 두 개의 계획이 동시에 세워졌다. 강태민과 그의 정예 경호팀이 설준이 잡혀있는 폐공장으로 가서 그를 구출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박진우 비서가 이사회에 참석해 설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폭로한다. 그것은 박 비서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한설희 씨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폐공장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설희는 약속대로 혼자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차승혁이 USB를 확인하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강태민의 팀이 벼락같이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공장은 격투장으로 변했다. 한편 같은 시각 유진그룹 이사회 회의장. 차승혁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바이오젠 인수 안건이 통과되기 직전 회의장 문이 열리고 박진우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동요하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가 인수안을 결정하시기 전에 차승혁 부회장님께서 미처 공유하지 못한 중요 데이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USB를 꽂았다. 다음 순간 대형 스크린에는 차승혁이 조작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떴다. 끔찍한 부작용을 겪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처참한 증언 영상이 이어졌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폐공장에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사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차승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설희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그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칼날이 서리이의 심장을 향했다. 하지만 그의 칼은 서리이에게 닿지 못했다. 강태민이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으며 대신 칼을 맞았다. 그의 팔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차승혁은 살인미수와 증거 조작, 불법 임상시험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서리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피 흘리는 강태민의 팔을 다급하게 감쌌다.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 그를 향했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미안함과 걱정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거짓말이라는 지독한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진심은 진짜였다. 두 사람은 피와 먼지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맺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 혹은 폐허다. 한설이와 강태민에게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남았다. 차승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고 유진그룹을 뒤흔들었던 바이오젠 사태는 연일 뉴스를 장식하며 대한민국의 기업 윤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시간은 잠시 멈춰 있었다. 설희는 동생과 함께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고 강태민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그룹의 재건이라는 더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깊은 상처를 공유했기에 섣불리 서로를 마주할 수 없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강태민은 변했다. 과거의 그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는 냉혈한 CEO였다. 하지만 한설이라는 태풍을 겪은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룹 총수로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바이오젠 사태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기금을 약속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허물고 윤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유진그룹을 선포했다. 이 사회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자신의 과오를 그는 이런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사로 승진한 박진우가 든든하게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설이 또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학교에 돌아오자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영웅처럼 바라보았다. 거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여대생. 학교 측에서는 그녀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다. 설희는 그 장학금이 사실상 강태민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힘을 키워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을 무기 삼아 제2, 제3의 바이오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거대한 악과 싸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소음이 조금은 잠잠해졌을 무렵 강태민이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값비싼 차도 수행비서도 없이 팔의 흉터가 희미하게 보이는 셔츠 차림으로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성이 아닌 그녀의 작은 세상으로 직접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낮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했소. 그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떤 이유를 대도 내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아오. 당신의 인생을 훔쳤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희는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마지막 분노의 잔재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 녹듯 사라졌다. 알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당신 덕분에 동생도 저도 지킬 수 있었어요. 당신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원망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고하고 있었다. 태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아니었어. 죽어가는 화분을 살뜰히 보살피고 부당함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말할 줄 알며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진실을 위해 싸웠던 여자. 바로 한설이 당신이었어.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더 이상 거짓된 약혼자 역할은 필요 없어. 대신 내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어. 내 파트너,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한설이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되고 따뜻했다. 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예쁜 집. 거실에서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된 설준이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한설이는 유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비영리 재단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돕고 그녀와 같은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강태민은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라 불리지 않았다.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사랑꾼으로 더 유명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설희는 정원에 물을 주다. 다가와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는 태민의 품에 기댔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된 만남. 거짓과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인연을 시험하지만 결국 그 운명을 완성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았다. 상처 뒤에 핀 꽃은 그 어떤 꽃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